자, 지금부터는 뭐 8월 넷째 주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8월 22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아마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할 것 같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화요일 날은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8월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7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예. 유럽에서는 이제 세계 3대 게임쇼라고 하더라고요. 게임스컴이 28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게 되고요. 8월 25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또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미국에서 그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8월 26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7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7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표가 일단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뭐 미국이 침체인지 아닌지 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네요. 네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서명을 했는데 우리 이제 뭐 보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전기차 보급 확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최종 조립된 차량 또 일정 비율 부품은 미국산 아니면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또 핵심 광물도 네. 미국산이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일단 현대기아차는 당장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이게 좀 일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좀 안 좋은 점은 이게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네. 받는 거죠.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북미에서 조립이 끝난 전기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이게 7,500달러고 중고차는 한 4,000달러 정도 혜택을 주는데 네. 이게 세액공제 대상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72종에서 21종으로 축소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전기차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 뭐 기아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25년도에 그때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때부터 생산되는 거는 적용이 되겠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공백기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말인가요? 내년 정도까지 GV70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요. 예. 그거는 혜택을 받는데 그거는 좀 주력 모델, 완벽한 주력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25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또 이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라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뭐 양극재 같은 거. 네. 그다음에 광물,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게 미국이나 미국과 FD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 이게 비중이 40% 이상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 보조금 7,500달러 중에서 절반밖에 못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핵심은 이제 하여간 뭐 중국산 배제. 네, 중국산 배제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미국 업체들도 좀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빼고는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 배터리를 소재가 워낙 더군다나 하루 이틀에 뭐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몇 년 또 걸리는 문제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더 세부 계획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내용이지만 또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차량 가격 제한이 들어가요. 그러면 비싼 차는 어쨌든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비싼 차라고 하는 건 테슬라. 테슬라는 모델 3 빼고는 대부분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같은 경우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현대차는 뭐 비싼 제너시일 수도 있지만 중저가 모델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은 미국하고 FTA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그 부품을 어느 정도 반조립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요. 거기서 최종 완성품은 미국에서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세제 혜택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주가 반응은 오늘 보니까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보조금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내부 문제도 있어요. 현대차가 갑자기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 분사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부품 사업부 분사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네네. 나오니까 뭐 이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주가를 좀 흔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한 건 맞겠죠. 네, 일단 이제 한 언론사가 사실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예. 기사가 사실 그날 또 삭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좀 분사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분할한다, 분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래도 이- 주주 예. 이익에 좀 뭐. 그러니까 이것도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하는 거 아닌가. 이 트라우마가 되게 강하잖아요. 예. 한국 증시가. 근데 최근에 보니까 현대기아가 포티투닷이란 기업에 2,747억, 1,53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예. 이 회사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서비스를 만드는데 레벨 4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포티투닷의 송창현 대표가 현대차의 또 TAAS라는 본부에 본부장이 또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모빌리티를 또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포티투닷의 그 현대차 기아가 지분 투자를 한 데다가 만약에 현대차의 자율주행 사업을 떼내 가지고 이쪽으로 합쳐버리면 포티투닷의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만약에 상장을 해버리면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될 수도 있어요. 예. 현대차 입장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포티투닷을 그냥 현대차가 합병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사해서 자율주행 사업부를 떼내서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주주 가치 측면에서 되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현대차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뻔히 이게 주주 가치 훼손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기사도 삭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좀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날 현대차 주가가 뭐 거의 한 3%, 4% 폭락을 했었고, 다음 날까지 계속 이게 좀 이어지는 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 부분은 현대차가 좀 확실하게 좀 어쨌든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나온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현대모비스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이슈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 자회사, 그러니까 이 부품사 있죠. 그러니까 모드라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예. 생산만 하는 거죠. 그 회사를 떼내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할 것 같다. 실제 현대모비스가 H그린파워, 현대ICL, GIT라는 이 세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모드라고 핵심 부품 자회사를 신설을 해가지고 요거를 각각 이제 자회사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걸 뭐 분사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떨어뜨린다기보다는 그 하청업체를 아마 이제 고용을 해야 되나 봐요. 그 예. 이제 정직원으로. 왜냐하면 그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현대모비스에 직접 고용을 하려니까 인건비가 이제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하면 인건비 부담을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면서도 사실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죠. 현대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화석 연료는 단가가 높아지고 신재생 에너지는 점점 이제 단가가 낮아지고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금 좀 과속화하고 있어요. 네. 이제 국내 태양광 기업들 호황 뭐 시작됐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태양광이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일단 발전 단가가 제일 쌉니다. 이 전체 중에 원래 10년 전만 해도요, 이 태양광의 그 발전 단가가 304달러 정도 됐었대요. 예. 2009년도에. 지금 얼마냐면 45달러.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예. 근데 천연가스가 더 비싸요, 지금은. 81달러. 석탄이 74. 풍력이 86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원과 비교해도 태양광이 제일 지금 발전 단가가 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력을 생산하려면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원전은 10년. 뭐 발전소 짓는데 굉장히 오래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풍력도 최소한 3년. 근데 태양광은 그 정부에서 승인만 떨어지면요, 승인까지 과정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승인을 빨리 해주면 1년 안에 그냥 공사 다 금방 끝나버리죠. 하죠. 예. 그러니까 금방 하니까 이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대체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태양광 기업들이 좋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또 높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의 호황은 좀 이미 시작은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유로화가 좀 다시 이제 강세로 좀 돌아선 네. 것 같고 유럽 증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천연가스 재고 문제가 심각했던 걸로 아는데 네, 뭐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 내 가스 보관량이
72%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5년 동안 평균치 그동안 예. 지금 이 7월 달에 7, 8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73%였대요. 예. 그럼 과거 평균과 거의 큰 차이가 비슷해요. 없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좀 유럽 증시 올라가는 것도 아마 이런 뉴스들 때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지는 않구나.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럽이 어떻게든 지금 LNG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11월 1일까지 보관량을 80%까지 채우는 게 목표래요. 네. 그래서 목표고 이렇게 이 상태면 충분히 아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 요즘에 천연가스 소비량 15%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우리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줄여보겠다. 아마 그게 목표대로 되면 성공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다만 변수는 두 가지인 게 이번 겨울이 유독 추울 수도 있대요. 네,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워버리면 어쨌든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러시아가 갑자기 또 가스 공급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좀 변수긴 하지만 그런 변수만 아니라면은 가스 저장량을 80%까지만 어쨌든 확보만 해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리스크, 유럽의 리스크가 제일 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유럽 리스크는 현재까지는 크지 않고 유럽 리스크가 이렇게 완화되면요 달러가 약해집니다. 예.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됐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고 건설주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사실 좀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일단 내용만 말씀드리면 8월 16일 날 국민주거 안정 실험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임기 내에 270만 호 공급을 일단 목표로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감소하거나 구역 해제됐던 정비구역을 신규로 좀 지정을 해서 좀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 분담금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걸 좀 경감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좀 빨라지겠죠. 좀 활성화되고. 예.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의 규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네. 완화하면 또 금방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외에 GTX 뭐 조기 개통 예.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었는데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보통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행사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보통 그 조합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시행사를 신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탁사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되면 잡음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예, 있겠네요. 이번에 사실 둔촌주공도 좀 뭐 그런 좀 일들이 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신탁사로 이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일단 공사 기간이 단축돼서 뭐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고 좀 리스크가 경감되겠죠. 그래서 아마 좀 빨라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웠던 거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안전지단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세부 사항이 아직은 정확히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골자만 나왔고 그래서 9월 이후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기다림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뭐 평가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지금 자칫 또 잘못 대책을 내놓으면 또 집값 뭐 상승 심리를 네. 부추기는 뭐 그런 문제도 아마 있어서 네. 이제 이래저래 정부도 고민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SM 엔터테인먼트의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이제 공개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네. 이 서한 공개하고 나서 주가 급락했는데 네. 뭐 내용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면 다른 엔터사랑 다르게 이 SM 엔터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최대 주주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자기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이 회사가 자기 100%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SM 엔터 매출의 6%를 라이크 기획으로 보내기로 해요. 예.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니 SM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가 받아야 될 돈이 이수만 이제 그 총괄 프로듀스 자회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개인 회사로. 그래서 KB 자산운용이 2019년도에도 한번 서한을 보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 하지 마라. 근데 그냥 그러고 계속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왔는데 올해 3월에 주총할 때도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분 1.1% 갖고 있거든요. 주주 제한을 그때도 했어요. 해가지고 감사도 선임을 했고 예. 분위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SM 엔터 측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조만간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 언급을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좀 이제 약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왜 아무 답변이 없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과사항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그대로 이어지면 그 법적 조치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이번에 그 SM 전체 영업이익의 30%가 라이크 기획에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6%를 따져 보니까 예. 그 정도가 라이크 기획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사실. 예. 이 개인들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236단 낸드 네. 플래시 양산 금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요즘 힘들어하는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뭐 좀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반도체 업황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좋은 뉴스죠. 당연히 이제 요즘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물론 급등은 아닌데 어쨌든 6만 원 지지하면서 조금 분위기들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낸드 플래시 하면 사실 삼성이 1등이잖아요. 예. 근데 기술력 면에서 요새 좀 이거 삼성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삼성은 일단 이제 그 128단이라든가 뭐 176단 뭐 이런 면에서는 경쟁력은 있는데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232단을 양산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보다 먼저 나가버린 거죠. 거기다 하이닉스가 238단, 중국의 YMTC도 우리도 232단 한다,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삼성은 이건 너무 이게 단수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삼성의 전략은 뭐냐면 그 높은 단수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대중성이 있는 그 제품을 최적의 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가를 굉장히 절감해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낫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타이틀 경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또 236단 양산 시작한다. 그래서 다른 또 업계 경쟁자들을 또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경쟁력은 진짜 압도적이고요. 하이닉스가 적자 볼 때도 삼성은 이익을 내거든요. 근데 올해 4분기에 전망은 뭐냐면 대부분의 업체가 좀 적자 볼 것 같아요. 낸드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삼성은 20% 이상의 마진을 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뭐 업종 뭐가 있습니까? 일단 다음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업종들은 좀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요새 해운주가 좀 안 좋긴 한데 해운주도 두 개거든요. 그 컨테이너선이 있고 벌크선이죠. 뭐 목재나 석탄 같은 거 네. 나르는. 근데 벌크선 쪽은 공급도 좀 부족하고 물동량도 좀 증가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벌크선 쪽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 유럽에서 그 게임스컴이라고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3대 게임쇼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기업들이 좀 한 4개 기업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 업종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 반도체가 그래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뭔가 업황은 안 좋은데요. 뭔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신탁사를 시행사로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부동산 신탁회사가 상장돼 있거든요. 이런 쪽도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차피 연말에 고배당주들 많이 하실 텐데 배당주를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연말에 배당 많이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도 한번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를 위한 팁 제공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 연분리 보고서 뭐 어떤 겁니까? 요거는 나온 지가 좀 꽤 된 보고서긴 한데 그래도 예.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 몇 년간 되게 중요한 이슈 같아가지고 그 미래에셋 증권의 이지연 이제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고요.
이게 CRO가 뭔지 RO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신약 개발 시장이 커지는 건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근데 이제 이 제약사들의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할 때 후보 물질을 이거 골라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수많은 후보 물질 중에 이게 최적의 물질을 찾아야 돼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인공지능으로 그걸 캐치해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코로나19 때도 백신 후보 물질을 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빨리 그 도출을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지니까 그런 기술 트렌드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글로벌 신약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게 암이잖아요. 예. 암 치료도 좀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도 아직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치매 치료제도 아직은 완벽하게 나온 제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치료제로서 만들어야 될 그런 뭐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정복해야 될 물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신약 개발을 할 때 요즘에 이제 가장 또 유행하는 거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빅파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뭐 대표적인 제약사 화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빅파마라고 불리는데, 이 회사들이 옛날에 한 5년 전에는요, 자기가 직접 그 A부터 Z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임상 초기 단계를 외주를 준대요. 다시 기술을 사와서 이제 네, 숙성시키는 맞습니다. 역할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대행해주는 업체를 아까 이제 제목에 나온 CRO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에 좀 외주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요즘에 그 CRO 이제 회사들 중에서 미국 기업들이 좀 되게 많이 있는데, 분산형 임상 시험이라는 게 있나 봐요. 요거를 영어로 DC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상 시험 할 때 환자가 병원에 가잖아요. 예. 가서 이제 거기서 임상하고 또 집에 오고 또 가야 돼요. 예. 번거롭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뭔가 데이터가 잘못 나오면 또 그 수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분산형 임상 시험은 뭐냐면 그냥 자기 환자가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원격으로 하고, 클라우드 이 데이터로 이 스마트폰에다 다 연결을 해가지고 웨어러블 기기 착용을 해가지고요,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임상 환자 모집할 때도 모든 게 다 온라인이래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대요. 근데 임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임상 시험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셨던 게, 코로나19 백신 개발할 때 왜 이렇게 빨리 개발됐지?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대요. 분산형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임상 시험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대행해 주는 업체가 바로 CRO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 중에 세계 1위가 IQVIA라 그래서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시장 점유율 1등 업체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몇 개 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좀 간략하게는 설명드렸지만 이 보고서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 보고서 설명드리냐면, 결국 주식 투자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산업에서 큰 성장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 속해 있는 1등 기업이 결국엔 승자예요. 근데 전기차 하면 테슬라잖아요. 승자고. 근데 이 CRO 산업이 앞으로 진짜로 지금 계속 이렇게 트렌드에서 커진다면, 이 미국의 1등 기업도 굉장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큰 트렌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니까 한번 이 기업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보고서 보니까 79페이지짜리인데 네. 우리가 이제 돈 벌려면은 뭐 이 정도 쓰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좀 어려운 건 넘어가셔도 되는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래도 거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어떤 건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